우리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 예, 시어머님이 그 전화하셨어요. 네, 소리가 들렸어요? 방에서 전화하는 게 들렸어? 그렇구나. 예, 근데 문제는 내가 미국 간다는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린 거야. 너무 바빠갖고 그동안에 저기 미국 간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어머님이 어디서 전해 들으셨대. 근데 우리 남편도 바빠갖고 잠깐만 이거 녹화를 하자 녹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오늘 12시부터 방송한다고 그래놓고 좀 늦었죠? 대단히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너무 바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침 내내 미국에서 각 도시별 일정을 좀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여권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자여권이 어저께 발행이 됐고, 그걸로 이제 저희가 어젯밤에 미국에 무비자 입국 신청을 해서 그걸 받았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 준비가 이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도시별 일정이랑 장소 확인,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언제 만날 건가 이런 거를 막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정작 우리 가족들에게는 우리 어머님께는 간다는 보고를 못했어.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이제 가는 게 확정이 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어디서 아셨는지 어디서 아셨는지 소문에 듣지 하니까 네 미국 간다며. 아니 그동안에 이제 남편이 바빠가지고 우리 신랑은 신랑대로 이제 시의원 하면서 무슨 위원장 하면서 그 위원장이 이제 다음 이제 시 예산이나 결산에 되게 이렇게 중요한 감사를 하는 건가 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쁘고, 시의원 기본적으로 자기가 감사해야 되는 부분도 바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이제 지역의 일정들을 주중에 바쁘니까 주말에는 지역 일정 챙기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강의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신랑도 어머니께 전화를 많이 못 드린 거야. 우리 어머님이 소문에 듣자니까 미국 간다는 듯 하시냐. 그래서 전화를 하셔서 위험한데 거길 왜 가냐. 우리 어머님도 미국이 무서운 데인데, 그리고 먼 데인데 거길 왜 가냐고 이제 막 걱정을 하셔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통화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전에는 또 오늘 전화통화를 되게 여러 번 했어.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 가서 방송하는 장비 문제, 예, 그것 때문에도 연락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되게 긴밀하게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시청자, 그러니까 아프리카 방송하는 사람 중에 미국의 순회 강연은 처음이잖아요. 있었어요? 내가 몰라서 그래. 아프리카 방장 중에 미국 순회 강연을 저 이전에 한 사람이 또 있었나요? 내가 그걸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생방송을 하면서 미국의 6개 도시를, 그러니까 미주 지역의 6개 도시를 돌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되게 관심을 갖고,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기들이 도와줄 게 있는지 계속 통화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제 외국에서 방송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아프리카에서 그냥 방송하면서 그게 외국에서 초청 강연으로 가는 거는 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되게 좀 협조를 많이 해주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도 통화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내가 개별적으로 또 정리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각 도시별로 일정을 이제 확정하느라고, 예, 그렇게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 수다방이 가능한지, 그것도 되게 이제 논의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건물에서 하는 거하고 길거리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맞춰야 되냐, 이런 것들 의논하느라고 제가 이제 바빴어요. 그래서 생방송을 좀 늦게 시작한 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예. 그러니까 브라질에서도 그러니까 월드컵이 브라질에서 했죠. 브라질 월드컵에서 최군님도 방송하셨다던데? 브라질 월드컵 때 최군님도 길거리에서 생방송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의 유학생들이 윤마님도 하셨고, 예. 그 미국의 유학생들도 밤에 막 기숙사에서 먹방 이런 거 방송을 한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국에서 통화만 되면 미국에서 통화가 되는 그러니까 로밍폰하고 통화폰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데이터를 프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러나 전화기를 구해서 가야 돼.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예, 최고는 한국에서 방송했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월드컵 때 브라질에서도 방송했는데 미국이 왜 안 되냐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이폰하고 아이패드로 방송을 할 생각인데, 그러니까 아이폰 방송을 기본으로 하는데 아이폰 방송이 되게 많이 이렇게 그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버퍼링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강연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이패드를 찍어서 녹화본을 남기는 거야. 그리고 그 녹화본을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서 같이 보는 걸로.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제가 아이패드로 쭉 녹화한 걸 갖고 와서 한국에 와서 그걸 특집으로 그 미국의 주요 일정 특집으로 해서 한 이틀 제가 생방송 안 하고 쉬면서 미국의 그 아이패드로 녹화된 부분을 생방송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아이폰을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미국에서 통화를 계속 할 게 아니잖아. 그게 이제 미국 폰을 지금 구하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지고 가는 장비들이 있고, 그러니까 망치 부인하고 연락하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해외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해외에서 계신 분들에게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가 12월 5일에 한국에서 출국하면 12월 5일 LA에 낮 1시 30분에 도착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LA 시간으로 12월 5일 1시 30분부터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일정 12월 17일에 출국이에요. 잠깐만 기다려봐. 출국 시간 볼게. 내가 시청자한테 혼났잖아. 출국 시간 몰라가지고. 출국 시간이 잘 안 보인다. 출국 시간이 잘 안 보이는데 미안해요. 하여간 17일이야. 하여간 17일에 출국을 하는데 그럼 한국에 18일 도착이야. 한국에 18일 도착.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정이 되는데 그 제가 가는 곳이 12월 5일에 도착한 다음에 6일 날이 LA 강연. 6일 날 토요일 날이 LA 강연이고요. LA 시간 6시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이 샌디에고 강연. 일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샌디에고 연합 감리교회 강연. 그리고 9일 날이 10일 날 그 저녁 때 10일 날 저녁에 워싱턴 DC 강연. 그리고 12일 날이 필라델피아 강연. 저녁 7시부터 10시. 그 다음에 13일 토요일 날 낮에 뉴욕에서 길거리 수다방을 하고 저녁 때 강연을 할 예정이에요. 예, 저녁 때 강연. 그리고 14일 날이 토론토 강연. 예, 아직 토론토 일정 확정이 안 됐어. 그 다음에 16일 날인가 다시 LA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17일 날 출국하는 일정에서 6개 도시에서 강연 일정이.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강연 전후에서 교민 간담회를 간단히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저를 초청해 주시기 위해서 모금하신 분들, 모금에 참여하시고 그 홍보 활동 적극적으로 해주신 분들을 모시고 교민 간담회를 강연 전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국에서는 오픈 모임 절대 금지인데 이게 미국이니까,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설마 미국 시청자들이 작당해서 날 쫓아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오픈 모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교민 간담회.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교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각 지역별로 어려운 점은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각각 그분들의 어떤 생활적인 아이들의 교육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그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한국
교민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이런 것들 좀 들어보기 위해서 교민 그 간담회를 전후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망치 부인하고 이렇게 이번에 미국에서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입력해야 되냐 하면 플러스 82, 플러스 82가 한국 번호예요. 그래서 플러스 82 010-2294-2016 플러스 82 010 아니야 공짜 빼고 플러스 82 10 2294-2016 그렇게 저를 저장하시면 그러면 이제 한국 번호로 해외에 계신 분들이 저장이 돼요. 그러면 텔레그램으로 제가 뜰 거예요. 그냥 010-2294를 여러분이 입력하시면 안 떠요. 여러분 텔레그램에 안 뜨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플러스 82 10 2294-2016으로 입력을 하셔야 제 그러니까 제 텔레그램이 여러분의 텔레그램에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령 이제 이게 미국이 너무 넓어서 어떤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청자분은 LA까지 7시간이래. 그래서 못 오신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 내가 서북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밴쿠버도 한번 가고 싶었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주체가. 그래서 서북부는 못 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는 제가 못 가고 그리고 이제 LA, 샌디에고,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토론토에서 다시 LA로 와서 한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가장 근접한 곳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동부 일정이 3개예요. 그러니까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그래서 이제 그 동부 일정이 3개다 보니까 그 동부 일정은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렇게 몰려 있고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분들은 동부 일정에 아무데나 3개 정해서 셋 중에 워싱턴이나 필라델피아나 뉴욕, 토론토 셋 중 어디로나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82 10 2294 2016 이렇게 입력하시고 저한테 이제 텔레그램을 보내시면 제가 가까운 지역 주최분의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쪽으로 연락하셔가지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할 내용은 뭐냐면 일단 그 세월호 200일 다큐가 있잖아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제 만드셨다는 세월호 200일 다큐를 가는 곳마다 웬만하면 좀 틀어달라. 그리고 이제 제 영상 좌익효수 그게 이제 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영상 같아서 좌익효수에서 2개를 딱 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및 간담회 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분들이 사실은 이제 망치 부인의 견문을 넓혀줘야 된다 이래갖고 가고 싶지도 않은데 관광 일정을 막 잡아놔서 웬만하면 빼달라고 지금 얘기 중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꼭 망치 부인에게 이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미국 가서 한국 돌아가서 방송할 때 그때 가보니까 이렇더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나는 요즘에 시청자들이 진짜 무서워. 조금 아까 채팅창에서는 이렇게 쓰더라. 아 미국 가기 전에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 시청자의 멘트가 아니야. 그리고 미국 시청자들도 이왕 데려온 김에 최대한 교육해서 보내야 된다 이런 분위기야. 내가 매번 저는 관광은 안 할 겁니다 이래도 이건 관광이 아니라 학습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난 막 노예시장을 가자고 그래서 거기다 절 팔게요 그랬더니 살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그러고 일단 이제 미국에 보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 그리고 지금 미국 분위기도요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이제 지지난주인가까지는 뭐 왜 백악관 앞에서 거리 수다방을 하냐 왜 맨하탄 앞에서 거리 수다방을 하냐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서 왜 거기 한인들도 얼마 없는데 왜 하냐고. 그래서 막 시비 거는 글들이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 내가 백악관 앞에서 거리 수다방하고 맨하탄에서 거리 수다방하는 게 싫은가 보다 그랬어. 근데 그 뒤 댓글이 왔어 오늘. 그 뒤에 댓글들이 쫙 달렸는데 너 일배냐? 이러면서 청와대 앞에서는 못해도 백악관 앞에서 해보겠다는데 네가 뭔데 시비야? 막 이러면서 너무 무서운 댓글이 달려있는 거야. 너 일배냐?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딱 첫 반응이 왜 맨하탄에서 하느냐 한인도 없는데
그리고 왜 백악관 앞에서 하냐고 막 글이 올라와서 나는 이제 미국 분들이 나를 별로 안 반가워하나 보다 그랬어. 그래서 마음도 살짝 상처를 입었고. 근데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당장 지워라 나 뭐 하는 애냐 뭐 그리고 누가 나한테 뭐 낸시랭처럼 퍼포먼스 하고 싶은 거냐고 누가 그랬나 봐. 그러니까는 망치 부인을 어디다 대고 낸시랭한테 비교하냐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한 2주일 만에 싹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그 왜 그러냐 하면 미시 USA 게시판에도 일베가 해킹을 하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대. 그래서 내가 그 수요일날 막 울고불고 그랬잖아. 정말 죄송해요. 수요일날 막 울어갖고 난리가 났었어. 텔레그램으로 많은 분들이 도대체 누가 그랬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망치 부인한테 텔레그램 보내면 읽기 힘들까봐 응원하고 싶어도 참고 있는데 누가 그런 텔레그램을 보낸 거냐 이러면서 막 백몇십 분이 텔레그램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낸 거야. 한 명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라.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망치 부인이 벤 타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요일날 제가 이제 막 울고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마음 부담스럽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해요. 근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화요일날 밤에 내가 그걸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화요일날 밤에 그러니까 내가 화요일날 밤까지도 그 이제 미국에서는 왜 백악관 뉴욕에서 하느냐라는 시비 댓글 봤지. 그 다음에 그 12일날 텔레그램으로 내가 유명세에 쩔어가지고 그 저기 뭐 너무 신나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역겹다. 그래서 뭐 자기 성찰해라 이런 텔레그램 왔지. 그리고 내가 너무나 많이 속이 상했던 거야. 이제 수요일에 울고불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오늘 도착한 그 뒤에 댓글이 완전히 무찌르는 분위기더라고. 그리고 아예 자기가 알아서 삭제한 댓글들도 있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 화요일날 나한테 텔레그램을 한 사람이 자기가 6년 동안 우리 방 시청자였다 그래서 내가 믿었어. 근데 이제 6년 동안 우리 방을 시청했다 그러면 아프리카를 봤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아이디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팬클럽이 아닌 거야. 아니 그럼 지난 6년 동안 망치부인 방송을 봤다면서 팬클럽 별풍선 한 개도 안 쏘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나한테 글은 언제 보냈냐면 대전에서 막 내가 할 때 이리저리 쫓겨다녔잖아. 근데 이제 내가 그때 쫓겨다니면서도 나는 이런 어떤 저기 탄압이 와도 굴하지 않고 방송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와 있는 거야 텔레그램이. 근데 그 내용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만 다녀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본 거야. 사실 그렇게 쫓겨다닌 거는 우리가 맨 마지막 뒤풀이한 다음이잖아. 그러니까 그 쫓겨다니는 장면을 다 보고 나서 보낸 거란 말이야. 근데 사실 우리는 대전에서 어떤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는 우리의 모습에 되게 만족하면서 왔잖아요. 근데 그때 딱 첫 번째 텔레그램이 그거였어.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방송해야 되냐. 그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주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원주가 제일 그 참여 인원이 적고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다운돼 있었잖아. 그런데 그날은 원주 방송하는데 날이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신나서 텔레그램을 보냈더라고. 그리고 세 번째 보낸 게 나한테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요즘에 유명세에 있다. 그래서 너무 신나하는 모습에 그 조언을 하는데 지금 자기 조언이 들리겠냐 이따위로 보낸 거야. 그래서 보니까 얘가 그러니까 쭉 텔레그램의 역사를 보니까 얘는 나의 심기를 무너뜨리려고 얘가 이제 그 나의 심기를 공격하려고 한 거구나. 그 이제 그런 놈이라는 거 알았고. 근데 어저께 내가 그때까지도 내가 몰라서 어저께까지도 잘 몰랐는데 그 어제 누가 쪽지를 5장을 보낸 거야. 어저께 쪽지를 5장을 보냈는데 그 자기가 뭐 수요일 방송을 봤다. 근데 자기는 그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보냈는지 이해를 하겠다는 거야. 한 팀이잖아. 자기는 그 6년 된 시청자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된대. 그러면서 나한테 두 번째 쪽지가 뭐냐면 너무 실망했다. 어쩌면 그렇게 출연료 얘기를 오래 할 수가 있느냐. 나중에 칭찬으로 덮으려고 했지만 자기는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3가지 쪽지를 또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일단 같은 편이잖아. 같은 편이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그 뒷부분에도 뭔가 잔소리를 막 한 모양이야. 그래서 5개의 쪽지를 싹 삭제하고 블랙리스트 걸어버렸어. 수신 거부하고. 수신 거부하고 블랙리스트를 딱 올리면서 내가 또 검색을 해봤지. 얘가 진짜 지가 나를 정말로 몇 년 동안 뭐 자기가 8년을 봤대나? 그러면서 글을 썼어. 그런데 그런 8년 동안 별풍선 1개도 안 썼더라고. 보통 적어도 1개는 쏘잖아. 근데 1개도 안 썼더라고. 그니까 이것들이 보니까 일부러 이제 그 망치 부인의 심기를 공격하려고 막 위축시키려고 그렇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어, 어제. 그래가지고 내가 그 쪽지를 받고 내가 용기를 되찾은 거야.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으로 처음 보낸 사람은 내가 텔레그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는 얼마 안 보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쪽지를 딱 보면서 이거는 아프리카 아이디도 있는 놈이잖아. 텔레그램은 솔직히 아프리카에 그 아이디가 없을 수 있어. 유튜브라든가 다음 팟으로 본 사람은 아프리카 아이디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쪽지는 반드시 아이디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아이디가 있는 사람이 8년 동안 자기가 망치 부인을 응원해 왔다면서 별풍선을 1개도 안 썼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갖고 내가 그걸 딱 보자마자 그러면서 그 텔레그램 내용을 마치 아는 것처럼 그 텔레그램 내용을 아는 것처럼 썼더라고. 그분이 표현이 잘못됐지. 내가 정확하게 그 텔레그램 내용을 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표현이 잘못돼서 그렇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이었을 거다 이러면서 다음 쪽지 그래서 실망 막 이렇게 쓱 쓴 거야. 아, 이것들이 팀이구나. 아, 세월호를 그만 좀 내리라고? 알았어. 니네 아파트에서 내려. 그냥 창밖으로 내려.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어제 그 쪽지를 딱 보고 확인을 한 거야. 이것들이 지금 목적이 그거구나. 내 심기를 위축시키고, 그러니까 너를 미국에서 안 반가워한다. 그리고, 네가 너무나 요즘에 이렇게 교만해 있다라는, 왜냐면 내가 항상 교만해질까봐 고민하잖아. 내 모습이 교만하게 보일까봐, 그리고 너무 잘난 척 하는 걸로 보일까봐 내가 늘 두려워하잖아요. 이것들이 그거를 딱 그 틈새를 치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내 모습이 그렇게 잘난 척 하는 걸로 보인다라는 그걸로 이제 그 위축을 주려는 거지. 응. 그래가지고 내가 알람이 안 떴어요? 방송이 뭐가 잘못됐나? 지금 이번에 알람이 안 왔어요? 아마 내가 이쪽 방송하기를 안 끈 상태에서 방송해서 그랬나 봐. 알람은 왔어요? 예. 알람이 왔어? 알람이 1부는 오고 1부는 안 온 것 같아요. 그 즐겨찾기를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돼. 예. 하여간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쪽지를 딱 보고 얘네들이 노리는 게 뭔지 분명히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막 속상해하고 위축되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의 뭐라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아주 조금이라도 내 스스로 부끄러우면 견디지 못하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딱 심리적으로 뚫고 들어오려는 그런 느낌이 딱 받았어.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내가 대구 갔다 와서 좀 속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이제 속상해 있었는데 비로소 감사한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말로는 우리 새 영웅들 덕분이고 우리 시청자들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도 사실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 그거는 그냥 늘 있는 감사함이니까. 그런데 내가 대구에서 내가 사실 되게 속이 상했었던 거거든. 이게 날 이용한 건가? 나를 무시한 건가?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건가? 이러면서 내가 속이 상했었던 건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어쩌면 그만큼 상황이 절실했던 어떤 부분이 있었던 거다.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더 늦기 전에 내가 진실을 알았다는 것에 내가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알았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에이씨, 음악이 나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어제 마음이 이제, 그니까 그저께 어떤 분이 나한테 이제 위로를 해주기 시작한 거야. 위로를, 그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어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나를 하루 쉬게 해주셨잖아요. 하루를 쉬면서, 그러니까 나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그동안에 이제 길거리 수다방을 쭉 하는 과정에서, 방송이 이제 파행 운영이 됐잖아. 근데 우리 방은 맨날 낮 2시부터 항상 시작하는 방송이라는 그게 이제 이 시청률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는데 내가 이제 지방 방송을 하면서 시청률도 많이 들쑥날쑥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의 리듬이 이제 깨져버린 면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는 일주일 내내 제 시간에 방송을 해서 다시 시청자들이 정상화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이 있었던 거야. 몸은 안 좋아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막 하고 있었는데 어제 아침에 시청자들이 오늘은 쉬어야 된다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어제 리방을 했는데 내가 그때 어저께 목이 너무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팠어. 내가 어저께 무리해서 방송을 했다면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어저께 막 왜 컹컹거리는 막 갈비뼈를 울리는 듯한 아침에 갈비뼈를 울리는 컹컹하는 기침이 나오고 목이 타는 것처럼 아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제 방송을 해야 된다라는 막 강한 일념으로 리방을 했는데 시청자들이 안 된다. 오늘 하루만 쉬자. 그러면서 막 쉬라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는데 평상시 같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 내가 방송하겠다는데 왜 쉬라고 그래?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오늘은 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저께 미안하지만 하루 쉬겠다 그러고 방송을 쉰 다음에 하루 쉬었잖아요.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충분히 쉬다 일어나서 먹고 또 쉬다가 일어나서 먹고 약 먹고 그리고 어저께 하루 쉰 거야. 온전히 쉬었더니 훨씬 몸도 마음도 개운해지는 거야. 몸도 마음도 개운해지면서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이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다. 굉장히 좋은 사인이었다. 예방주사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쌓인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 대구 가기 전에 몇 가지 문제가 쌓인 게 있었고, 이렇게, 나 혼자서 굉장히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동안에 힘든 얘기를 많이 안 했더니, 사람들은 이제 내가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던 것 같아. 막 되게 풍요롭고, 그게 이제 별풍선도 많이, 고발당한 다음에 별풍선이 갑자기 들어왔잖아. 그래서 별풍선도 많이 받고, 전혀 불편한 게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인 줄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사실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소명의식을 갖고 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상에서 감사함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런 생각으로 내가 참 좋고 감사한 이야기만 해서 그랬는지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여유 있게 알았나 봐. 내가 뭐라 그러나, 광고를, 후원을 해달라고 막 요청을 하지 않고, 후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별풍선을 많이 쏴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못 본 척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쟤는 되게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근데 나는 사실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걸 안 좋아하잖아.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오면 반드시 나쁜 일이 끼더라고. 돈이 많아서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게 그게 나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후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것만 갖고도 알뜰살뜰하게 방송 운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로도 내가 참 감사하게 지내온 건데,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어떤 부수입도 많고 그렇게 알았던 것 같아. 그리고 몇 가지 내가 마음에 좀 상처를 받고 있었어. 몇 가지 상처를 받고 있다가 이제 이제 대구에서 좀 속이 상했고, 근데 내가 속상했던 이유는 그거였던 거지.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좀 얕보는 것 같다, 내지는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다. 나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대우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보다. 이런 생각에 상처를 받은 거야. 그런 생각에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야.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다들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그만큼 절실했던 거다.
그러니 내가 참 감사할 것들이 보이는 거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그렇게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내가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어려운 얘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었고, 더 늦기 전에 내가 그 나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가 개운해지는 거야. 되게 많이 개운해지면서, 그런 상태에서 딱 보니까,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그 화요일날 텔레그램 보낸 애에 대해서도 내가 아이디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마치 그 텔레그램을 보낸 놈의 내용을 아는 것처럼 보내진 쪽지 5개의 실체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뭔지가 딱 명확하게 보이더라고. 원하는 게 뭔지가 딱 보이면서, 이것들이 나의 죄책감. 내가 아주 조금이라도 내 스스로 부끄러우면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이 딱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그래, 내가 완벽한 사람이, 그것 또한 오만이다. 내가 나 스스로 아주 작은 잘못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흠결도 내 스스로 막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내가 교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거 어려운 말이야.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말이야. 무슨 얘기냐? 내 스스로 아주 작은 오점도 부끄러워한다는 건 어쩌면 나는 내가 굉장히 완벽한 인간으로 알고 있다는 거지. 내 스스로 너무나 나를 완벽하게 봐서 그래서 그 작은 오점도 내가 용납을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그게 교만이구나. 그것이 교만이라는 걸 딱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나의 진심은 이건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되게 두려워했었는데 그때 딱 이 마음에서 뭐라고 그래야 될까? 뭐가 이게 확 사라져버렸어. 나를 근심시켰던 건 나의 진심은 이건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봐주면 어떡하지라는 게 내 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딱 버려지는 거야. 어차피 내가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도 안 듣겠다는 놈들은 안 듣는다. 근데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내가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다. 큰 흐름은 나의 진심을 이해하고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그들의 커넥션이 돼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알 사람들은 다 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척하는 인간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라. 그건 사치고 낭비다. 사치고 낭비다. 그런 한 명까지도 내가 막 보듬고 가려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사치고 낭비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대단한 깨달음이야, 나한테는. 너무 대단한 깨달음이야. 100명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없다. 옛날에 깨달았었는데 잊고 있었던 거야. 옛날에 깨달았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 잊고 지내왔어. 막 미친 듯이 살다 보니까 그 중요한 얘기를 잊고 지내왔던 거야. 그러다 다시 딱 느낌이 오더라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 실수를 안 하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그러면 그 나의 실수에 대해서 내가 반성하고 다시 반복 안 하면 되지. 그리고 나의 실수를 기억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거 없다. 그들은 나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세상에 얼마나 더 완벽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지들은 떳떳하겠나.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그 남들이 내 진심을 몰라주면 어떡하지라는 그 마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야. 모르면 지 탓이지. 내가 내린 결론은 모르면 지 탓이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러면서 어차피 알 사람은 다 알아듣고 지능 검사를 못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것들도 그들의 양심이 저 깊은 곳에서는 알면서 모르는 척하지라고 그들에게 자문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 너는 과거에 그 쓰레기 더미에 앉아있지 말고 털털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가라. 예, 털털 털고 앞으로 가라. 넘어져서 쉬었으면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와, 그래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야. 얼굴이 많이 다르죠? 그지? 내 이 피부빛이 수요일이랑 많이 다르지 않아?
막 이렇게 그 기분이 이렇게 좀 굉장히 이렇게 좋아지는 걸로 느껴지지 않아요? 음. 눈빛도 좋아지고. 아유, 저거 봐. 허위사실 유포 전과자. 허위사실 유포 전과자가 누군데? 여기에 대해서 너 책임질 수 있지? 법정에서 만나. 나 허위사실 유포 전과자 아니거든. 너는 허위사실로 망치부인의 명예를 훼손했어. 법정에서 만나. 그니까 이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랬던 것 같아. 어떻게 나한테 그러지? 왜 내가 맨날 그랬잖아. 그런 마음 갖지 마라 그래놓고도 내가 왜 사람에 대한 굉장히 가리는 게 많잖아. 웬만하면 친하게 안 지내려고 그러고 오픈마인드에서 안 만나려고 그러고 거리를 되게 많이 두잖아요. 가족들 이외에는 내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안 해. 응.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내가 멀리하고 거르고 걸렀다고 했는데도 나를 실망시키는 우리 편이 있을 때 내가 되게 많이 상처를 받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나의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왜 상처를 받았냐면 어떻게 나한테 그래? 어떻게 나를 이용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내가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건 이용한 게 아니다. 너한테 어떻게 그래? 널 이용한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는 너한테 상처 준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가 그들보다 나아 보였고 너라면 그걸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다. 어쩌면 너한테 의지했을 사람들인데 그걸 가지고 네가 막 모욕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 좀 느낌이 오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스스로 되게 약자라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한테 누가 의지하고 기댄다라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됐어요. 예, 그런 걸 좀 알게 되면서 내가 참 속이 좁았구나. 예, 제가 좀 속이 좁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여름을 지나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준비시키는 느낌이라는 게 되게 많이 들었어. 나한테 뭔가를 굉장히 이렇게 준비시키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의 어떤 한계들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하여튼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뭔가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내가 아주 그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건데 그 두 가지 어려움을 우리 모두의 힘으로 극복하게 될 거다. 라고 내가 9월 1일에 얘기를 했어. 기억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 9월 1일에 내가 꿈을 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꿈을 꾸면서 시신을 20개를 보고 사형 선고를 받는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손바닥에 홀라당 이 허물이 벗겨지는 꿈을 꾸고 그 다음에는 그 집안에 소복히 눈이 쌓이는 그런 3가지 꿈을 꾼 다음에 내가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대단한 일을 준비시키시는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2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2가지 어려움을 우리 모두의 힘으로 극복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내가 분명히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그 2가지 어려움이 뭐였냐면 하나는 그 고발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그 미국 비자 받는 문제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미국 비자 받는 문제를 이게 집행유예가 있는 사람은 그냥 여권으로 가면 안 되는 걸 몰랐어. 그러니까 그냥 일반 여권으로 갔다가 중간에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내가. 근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자기가 집행유예 중이었는데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못 들어갔다. 입국이 안 됐다. 그래서 망치 부인이 그걸 확인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만 그래서 이제 국제 변호사하고도 상담을 하고 막 이게 지금 법적으로 나를 못 나가게 할 조건이 되는지를 다 따져본 거야. 그랬더니만 조건은 없는 거야. 나를 못 나가게 할 법적 근거는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장난을 치면 이게 미국 여권이 그러니까 비자가 안 나올 수 있다. 무비자 입국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한 2주일 동안 되게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어. 내가 그러니까 7일 날부터 그걸 7일 날 알았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7일 날 알게 돼가지고 7일부터 지금까지 딱 2주일 동안 그 미국에 입국하는 게 안 된다면 사실 미국에서 모금해가지고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분들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리고 나는 나대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2주일 동안 되게 마음이 이제 심란했던 거야. 미국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들었던 거지.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국제 변호사들이랑 의논을 해서, 뭐라 그러나, 나를 만약에 출국이나 입국을 안 시켜주면, 내가 근거를 따져 소송을 할 거다. 그 준비까지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이라도 거절이 되면, 어설프게 신청했다가 거절이 되면, 그, 못 가는 거야. 어설프게 신청했다 거절되면 못 가기 때문에 단 한 방에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여러 전문가들하고 타진을 해봤어. 그런데 그 어떤 여행사에서는 우리 미국에서 준비하는 팀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걸 다 보내라는 거야. 근데 우리 신랑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직접 자기가 이제 그 한 거야. 여러 여행사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여행사가 미국의 준비팀의 모든 주소를 보내라는 것이 뭔가 수상하더래. 그래갖고 우리 신랑이 이제 자기가 직접 자문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한 거야. 필요가 없는 거야. 어. 그 외국에서 우리 활동하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준비하신 분들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필요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왜 원했을까? 어. 그걸 왜 원했을까? 그러면서 뭐 한 방에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다 모아놨는데 주기 직전에 뭔가 수상하다. 그래가지고 자 방송과 상관없는 이야기한 사람들 전부 다 강퇴시킬게요. 네. 그래가지고 막판에 이제 이 사람들한테 부탁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부탁하지 않고 우리 신랑이 이제 모든 자문을 다 구해서 한 방에 딱 신청해갖고 3분 만에 받았어. 어. 그 모든 거를 다 준비해가지고 딱 3분 만에 그걸 받은 거야. 괜히 하마터면 미국에서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다 넘길 뻔했다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여행사들이 사실은 그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모든 여행사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뭐 누가 어떤 범죄자가 여행사를 통해서 그 저기 뭐야 출국을 할 수도 있고 도피를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들 이렇게 연락이 되는 것 같아. 연락이 되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는 우리 신랑이 이제 몇 번 자문을 구해서 그 이제 이스타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본 거야. 봤는데 거기에 그 교민들의 주소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그걸 요구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신랑이 아무한테도 맡기지 않고 단 한 방으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어젯밤 11시에 받아냈잖아. 어. 그 어젯밤 11시에 딱 그 승인 받아냈는데 내가 우리 신랑한테 너무 고맙다고. 난 막 감기약 먹고 자고 있다가 신랑이 여보 받았다. 딱 그러는 거야. 정말 고맙죠? 그래서 하여튼 내가 이제 어저께 받고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중단된 모든 일정을 가동시킨 거야. 어젯밤에 이 나왔다. 그거 이제 여권 나왔으니까 이제 진행해라.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각자 다 회의해갖고 오늘 아침에 나한테 알려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 의견을 내고 그러느라고 내가 오늘 아침에 12시 방송인데 사실은 내가 이제 병원을 갈라 그랬어. 병원 못 갔어요. 예. 병원 못 가고 그 준비를 했어. 그래서 그 잠깐만 지금 또 하나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이제 더 늦기 전에 요거 듣고 계셔. 맞아.
심쟁이 우후 알면서도 사랑할 수밖에. 자, 확인할 거 중요한 거 다 확인했어. 예. 보니까 하여튼 중요한 건 내가 보니까 이제 누구 강퇴시키라는 얘기 하지 마. 누구 이렇게 강퇴시키라는 얘기 하면 그 사람이 괜히 떠. 예. 누구 강퇴시켜라, 이게 내가 볼 때 한 팀이야. 왜냐하면 그냥 채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못 봐.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집중시키기 위해 항상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와서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근데 그 쓸데없는 얘기를 아무도 안 봤어. 워낙 채팅이 많으니까. 그런데 누군가 누구를 강퇴시켜주세요 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 사람의 글에 집중을 하게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팀이야. 2인 1조로 들어와서 한 놈이 헛소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글이 묻혔는데 누구 강퇴 좀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갖고 그 사람의 글을 찾아보게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하나? 내가 볼 때 이거 따고 치는 거야. 그냥 볼 것도 없는 건데 볼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을 근데 항상 보면 그 사람 강퇴시켜라고 얘기하는 게 팬이 아니야. 그지? 누구 강퇴시켜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팬이 아니야. 우리 방에 자주 와서 채팅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보면은 듣보잡들이 그래 주로. 퀵뷰 달고 온 듣보잡들이 주로 누구 좀 강퇴시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이게 2인 1조야.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아니면 둘이서 쌈박질 한다든가 그래갖고 지네들의 이야기를 막 더 관심 갖게 만들려는 그런 작전이야. 이제 야 내가 지금 굉장히 맑아졌거든? 영이 맑아졌어. 내가 지난 토요일 날부터 영이 좀 흐릿해가지고 한 3일 헤맸는데 내가 어저께 우리 시청자들의 휴가를 받고 딱 몸과 마음을 쉰 다음에 내 영이 맑아졌어. 니네들이 헛소리하면 바로 보인다 이제. 조심해라. 조심해. 니네가 뭔 작전을 펴든 다 눈에 띈다. 자, 지금요. 알았다. 지금 시간이 12시라서 시청하실 수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시청자들이 안 들어오지 했더니 지금 1시야. 이따가 2시에 돼갖고 와가지고 언제부터 방송 시작한겨? 막 이럴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내 맑아진 게 느껴지죠? 내 영혼이 맑아진 게 느껴지죠? 예. 하여튼, 아주 맑아졌어. 그 다음에 내가 또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예. 하여튼, 지금, 감기가요. 내가 알아보니까, 감기도 스트레스야. 내가 이제 간염. 근데 나 같은 사람은 큰 병은 안 걸려. 큰 병은 늙을 때까지 안 걸리고 잔병, 뭐 간염이라든가 뭐 디스크라든가 뭐 편도선 뭐 절제라든가 아니면 편도선 절개지. 그리고 뭐 갑상선 뭐 항진인가? 뭐 그런 잔병들은 내가 알아도 중병은 안 걸려. 뭐 암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디스크도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스트레스를 받으면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그다음에 마음이 아프면 감기가 와. 항상 그래. 응. 간염이나 디스크가 잔병이지 그럼. 결국은 이게 모든 게 마음에 달려 있는 거야. 여러분은 기적을 안 믿으시죠? 여러분 기적을 잘 안 믿으시잖아요. 나는 기적을 믿어요. 나는 그 기적이 영혼의 힘이라고 생각해. 실제로 우리 시청자들 속에요. 우리 시청자들 중에 벌써 30년 전에 아니 뭐 20년 전 30년 전에 6개월 남았다. 시한부 선고를 받는 거야.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죽음을 준비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분들도 계셔. 이미 30년 전에 당신은 이제 암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이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죽음의 순간까지 그냥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은 거야. 근데 30년째 살고 계셔. 그게 뭐겠어?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사람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잖아. 암을 악화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제부하고 우리 선배가 그렇게 빨리 간 건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내가 참 강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마음에서 모든 어떤 인간적인 그 번뇌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암도 어떤 질병도 공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니까 왜 그 도가 사상 있잖아요. 도가. 그러니까 소위 노장 사상. 노자와 장자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 모든 마음에, 그러니까 모든 걸 인위적으로 내가 뭘 해보겠다라는 그 위자, 인위적 할 때 그 위자가 그 노장 사상에서는 굉장히 나쁜 걸로 나와. 그러니까 자연 상태 그대로, 자연의 흐름대로 가야 되는데, 그걸 거스르려고 뭔가 인위적으로 뭐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인위적인 것들을 없애고, 그래서 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가라. 그게 무위자연 사상이야. 그러면서 그 무위자연의 그 경지에 오르면, 모든 그 자연의 흐름을 파악하고 나면 자연과 한 몸이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지. 정신적으로. 그게 이제 그걸 갖다가 특화시켜서 계속 나아간 게 신선사상이야. 그게 신선사상.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 자연 상태의 흐름, 자연의 순리에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내 몸 안에 있었던 독성 기운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이나 어떤 연륜이나 그 어떤 물리적인 한계들을 극복하게 되는, 과학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 나는 30년 전에 암 진단 받고 지금도 살고 있는 분들이 나는 신선이라고 봐. 나는 30년 전에 시한부 인생을 진단을 받고, 그리고 또 30년 동안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던 사람들이 30년을 더 살았다라면, 나는 이게 난 신선이라고 본다고. 왜 신선이냐?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모든 인간이 자신들의 이제 욕심이 있고 계획이 있단 말이야. 모든 마음의 경영은 자기에게 있지만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다 자기마다 자기의 계획이 있고 자기의 목표가 있어. 그걸 위해서 막 매진을 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짓을 해. 가령 하면 안 되는 누군가에게 뺏기도 하고 누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간단 말이야. 근데 그걸 달려가는 과정에서 얻는 스트레스, 그런 스트레스들이 결국은 나중에 간의 질병이 되거나 아니면 암이 되거나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산속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나의 남은 시간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겠다. 그건 뭐야? 그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들을 버린 거야. 인간의 욕심, 인간의 계획, 인간의 야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자연 속으로 들어가, 자연의 품에 안겨서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암이든 뭐든 그 물리적이고 과학으로 해명이 안 되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닐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잘 안 돼? 누구야? 누가? 뭐가 불만이야? 예. 누가 이 방송을 왜 보냐고 물어봐가지고, 자꾸만 딴 사람한테 시비 걸고 그러는 거야? 채팅창에서 그러지 말랬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채팅에 반응하지 말랬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개신교 신앙인들이 저한테 이제 텔레그램을 보내면서 나의 종교관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원리 원칙을 중시해. 교리를 되게 중시하고, 그래서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라는 걸 되게 강조하는데, 망치 부인은 모든 종교에 대해서 용인하잖아. 그런 것들이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개신교 신자분들에게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도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설마 절에 다니는 분들이 구원받고 싶겠어요? 내가 이해하는 종교는 그래.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돼. 그건 절대 진리야.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은 구원을 원하지 않아. 해탈을 원하지. 절에 다니는 사람은 해탈을 원하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성불하고 싶은 거지,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물론 이제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나 또는 부처가 이야기하는 해탈이나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해탈이나 또는 뭐 노장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성인이나 공자 맹자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군자의 깨달음이나 이 모든 것들이 도달하는 상태는 같다고 봐. 예. 도달하는 상태는 같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게 다 구원은 구원이고 해탈은 해탈이야. 군자의 깨달음은 군자의 깨달음이고 군자의 완성이고 그리고 이 성인이 되는 것, 무의자연을 이룬 그 성인이 되는 것은 성인이 되는 거죠. 그게 각자 다른 거라고 봐.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걸 원하느냐.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아끼고 그래서 남의 것을 뺏지 않고 남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고 그리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웬만하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의 삶을 사는 모습. 나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예. 나는 그게 성인 군자의 모습이고 해탈의 경지라고 봐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냐?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신 게 뭐야?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게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어떻게 해야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여기서 예수를 따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사형수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타인에게 하나님의 진실을 전하다 목숨까지 내놓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야. 자신의 그 물질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도 내놓은 삶.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천국 가고 띠까띠까 온갖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누리고 천국 가서도 여기서 누리던 좋은 거 누리는 거 그게 구원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구원이라는 건 우리 땅에 천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천국이 가능해. 어떤 게 천국이냐? 일하는 사람들이 제값을 받고 그래서 이 제값을 받고 먹고 남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세상. 그게 천국이야. 먹지도 않을 거면서 쌓아놓지 않고 내가 먹을 만큼 먹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면 내 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천국의 모습이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천국과 지옥의 똑같은 모습이다. 하지만 다르다.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가 있어. 지옥이나 천국이나 자기 팔보다 긴 젓가락을 준대. 음식을 똑같이 주고 이 사람의 팔보다 긴 젓가락을 준다는 거야. 그러면 그 자기 팔보다 긴 젓가락이기 때문에 그 젓가락으로 음식을 내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지옥에 가보면 모두 그 젓가락으로 내 입에 넣으려고 해서 아무도 못 먹고 있는 게 지옥의 모습이고 천국은 그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앞사람에게 주는 거. 그게 천국이다. 그게 단지 예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거듭난 자들의 삶이라는 거야. 구원받으래 난 삶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내 입에만 집어넣으려고 내 팔보다 긴 젓가락을 들고 못 먹고 자빠져 있는 게 지옥의 모습이고 자기 팔보다 긴 젓가락으로 자기 맞은편에 있는 사람에게 그 먼 사람에게 음식을 떠먹여주는 거 그게 천국이다.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주면 나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 사상은요 굉장히 실천이 어려운 그 나눔의 종교예요. 나눔의 종교. 그런데 원래 내가 알고 있는 교회는 그래서 1980년대까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길 많이 했어요. 내가 다녔던 교회들이 1980년대까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눔의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 그런데 1995년 이후에 한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뭔 짓거리 했냐? 헌금을 받아서 모조리 건물을 지었어. 몇백억짜리 건물을 짓고 몇백억어치 주차장을 만들고. 그래서 대형교회를 만든 거야. 나는 1995년 이후에 세워진 대형교회들이 결국 하나님의 철학을 모욕했다라고 봐요. 하나님의 사상을 모욕했다라고 봐. 원래 교회는 한 500명, 자기 동네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먹고 남은 것들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나누는 게 교회의 목적이야. 그런데 이 교회들이 지난 20년 동안 나눔보다 건물 키우기, 나눔보다 주차장 사기. 이 주차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욕심사나운 거거든. 주차장을 막 만들어서 먼 데서부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 먼 데서부터 와서 헌금 내라. 그거야. 그래서 그 돈으로, 비싼 돈으로 목사들을 데려다가 뭐 몇 억짜리 차를 사주고 그 비싼 돈으로 유학을 보내주고. 내가 어떤 미국에 유학하는 사람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 어떤 아이가 그 학생들 중에 제일 비싼 차를 타라는 거야. 유학생이 한인인데. 근데 그 차를 타고 술 처먹고 운전을 하다가 그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거야. 그런데 다음날 그 비싼 차를 똑같은 걸 새로 뽑아갖고 왔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도대체 걔는 재벌 아들인 줄 알았더니 어느 대형교회 목사 아들이라는 거야. 어느 대형교회 목사 아들이더래. 그게 내가 들은 게 2000년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 들은 얘기야. 이미 10년 전에 그 짓거리 했다는 거야. 재벌 아들도 아닌 것이 그 학교 학생들 중에 제일 비싼 차를 타고 그 차를 음주운전하다가 박살을 낸 다음에 똑같은 차를 갖고 오더라는 거야. 이 뭐 하는 짓거리냐고. 예. 결국은 이런 대형 교회들이 정말 거듭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하는 삶을 가르치는 거야. 빈부격차를 정당화시키고, 지금 네가 저기 월급이 적다라고 투정하기 전에 네가 일자리가 있는 걸 감사해라. 여러분 카톡에 그런 좋은 글 돌았잖아요. 카톡에 마음을 위로하는 좋은 글. 그러면서 돌았어.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기보다 그래도 출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라. 정말 씨발이에요. 그 글은요. 정말로 반기독교적이야. 반예수정신이야. 왜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요. 품꾼의 품삯을 훔치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 뭐가 있는 줄 알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말란 말도 있어. 무슨 얘기냐? 오래전부터 일한 사람이나 저녁 때 와서 잠깐 일한 사람이나 일당을 똑같이 줘라. 그런 얘기도 있어. 찾아봐 성경에.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저녁 때 잠깐 일한 쟤한테 똑같이 일당 주는 걸 막 싫어한단 말이야. 그걸 성경에서 그렇게 그러지 말라 그래요. 예. 뭐라고 얘기하냐? 똑같은 일당을 줘라. 왜냐하면 그 당시의 일당은 그가 다음날 먹을 만큼이야.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먹고 살 만큼의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을 했든 저녁 때 와서 잠깐 일을 했든 그를 먹여 살리란 얘기야. 그리고 그 품꾼의 품삯을 훔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예.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품꾼의 품삯을 훔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왜 연봉을 절반씩 비정규직으로 깎아버리고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 깎아버리냐고. 그 장로님이 운영하는 공장에 비정규직으로 월급 깎는 거 그거 장로 아니야. 그 사람 구원 못 받아. 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망치부인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믿는 사람이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내가 누군지 아나? 누군진 모르겠는데 어떤 장로님이 자기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비정규직으로 월급 떼어먹고 품꾼의 품삯을 훔치고 있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고. 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죽기까지 희생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거듭난 삶이야. 구원받은 삶. 여기서 교인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 뭐냐?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맞아요.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논쟁해 봅시다. 이거 어려운 논쟁이니까 얼리고 할게요.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의 사다리가 된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는 메시아다. 그걸 믿는 거야. 그걸 믿는 게 구원이야. 그런데 구원받은 거듭난 삶은 달라. 이건 행위로 증명해야 되는 거야. 예수를 믿었어.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증명하는 거야. 그게 제자의 삶이야. 그 제자의 삶이라는 게 뭐냐? 자기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목숨을 내놓을 만큼 희생하고 헌신하라. 품꾼의 품삯을 훔치지 마라. 그게 거듭난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 내가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잘못 이해했나요? 내가 읽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내가 읽은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었어.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그게 맞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따른다면서 왜 품꾼의 품삯을 훔쳐?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죄 네가 빨아먹어? 그럼 그건 거듭난 삶이 아닌 거지. 구원받은 삶이 아닌 거지. 우리 집에 밀린 빨래 없어. 우리 신랑이 얼마나 성실하게 매일매일 빨래하는데 밀린 빨래를 나더러 하래. 그리고 네가 임마 내가 우리 집 세탁기에 다가갔다가 세탁기 또 고장나면 네가 사줄 거야 이 새끼야?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가서 푸시업을 왜 여기서 하고 지랄이야. 꺼져. 불가에서 쓰는 말에 뭐가 있냐? 적선하십시오란 말이 있어요. 적선해라. 그 말이 불교의 그 불전함에다가 돈 쏟아부으란 얘기가 아니야.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사실은 이제 같이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나의 종교를 인정해 주세요. 그 불교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라 우리 시어머니는 웬만하면 이제 이 그 불교 신자들은 개신교 신자들이 며느리로 들어오는 걸 싫어해. 왜냐하면 나는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제사상에 가서 절을 하고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나를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시댁의 분위기는 어떠냐? 각자 자기의 종교를 인정해 주자는 분위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내 종교를 가지고 뭐라고 막 탄압하고 그러시지 않아. 그리고 도리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느냐 확인하시고 교회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어머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갈등을 하질 않아. 근데 우리 어머니는 뭘 하시느냐? 내가 볼 때는 참 적선을 많이 하세요. 욕심 사나운 권사님들보다 우리 어머니는 자기가 이제 우리가 뭐 음식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우리가 다 못 먹으니까 우리가 다 나눠주잖아. 그럼 우리 어머니는 자기가 받은 것 중에 또 나눠줘. 그래서 그 동네의 가난한 할머님들에게 음식을 자꾸 나눠주시고 가난한 신혼부부에게도 음식을 나눠주시고 그러세요. 그게 몸에 배 있어. 나는 그게 적선이라고 봐. 우리 어머님이 그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선을 쌓는 거야. 적선이 뭐냐면 선을 쌓는다는 거야. 선업을 쌓는다. 그러니까 나누는 삶을 그 일상적으로 하고 계셔. 나는 그게 난 맞다고 봐. 나는 그래서 우리 어머님더러 교회 가자고 막 강요 안 해. 교회 가자고 강요 안 해. 우리 어머님이 그러면 욕심 사납게 생각하면 막 뭘 집을 늘리고 막 그러시냐? 그렇지도 않아. 혼자 사는데 뭐 그렇게 집을 넓히냐? 그리고 그냥 되게 검소하게 그리고 되게 이렇게 조금만 쓰고 그리고 사셔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마찬가지야. 누가 무슨 뭘 해서 농사를 지었다 뭐 이런 거 갖다 주잖아. 죄 퍼돌려. 죄. 어느 날 나한테 딸기를 사주겠다고 농협에 갔어. 그리고 딸기를 사갖고 왔지. 근데 딱 보니까 딸기 상자에는
4팩이 들어갔을 걸로 보여. 4분의 1팩이 들어갖고 온 거야. 중간에 만난 사람한테 죄 나눠주고 한 팩을 사들고 들어왔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에 딸기가 너무 잘 익어서 무른데 그래서 많이 두면 썩는데 그럼 한 팩만 사오든가. 그거 왜 사가지고 나눠주냐고. 응.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님한테 배운 거야. 예. 우리 어머님한테 배운 거고,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알뜰하게 사시는 분이라 아들도 알뜰한 거야. 그래서 정말, 그리고 목민심서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검소해야 부패하지 않는다. 검소해야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관료의 삶이 검소해야, 그래야 이 검은 돈,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나는요,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골프 치는 사람들 난 용서가 안 돼. 나는 그 골프 치는 사람들 정말 나는 용서가 안 돼. 왜냐하면 특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골프장이 대부분 경기도에 있어. 그런데 이 경기도가 말이에요. 경기도가 이게 원래 이 물이 좋아서 여기가 특히 경기도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강으로 오는 이 양수 물이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서 물이 풍부하고 이 땅이 비옥해서 거기서 나는 쌀이 임금님에게 진상을 할 만큼 귀한 쌀이었어. 그런데 그 경기도 동부 지역에다가 얼마나 골프장을 많이 지어놨는지. 그러면 이 골프장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자연 상태는 잔디가 잘 못 자라요. 우리나라의 자연 상태는 저 남부지방이 아니면 잔디가 잘 자랄 수가 없어. 특히 이 골프에 맞는 잔디를 위해서는 엄청난 농약을 뿌려. 그 엄청난 농약이 빗물에 쓸어 내려가서 농토를 더럽히고 강물을 더럽히는 거야. 그리고 이 농약을 뿌려놓으면 그게 지상 50cm? 그 정도까지 이 농약이 공기를 오염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소위 경기보조원, 캐디라고 부르는 경기보조원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발암물질에. 그래서 이 골프는요, 참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나쁜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 내기 골프야. 골프를 정말 운동 삼아 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그 골프장에 가서 대부분 내기 골프를 하는데 판돈이 5천만 원 이상이야. 판돈이 5천만 원 이상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뇌물을 주는 거야. 어떻게? 내기 합시다. 그러고 한 다음에 져주는 거야. 골프를 져주면서 판돈이라고 내기에서 딴 거라고 주면서 그게 뇌물이야. 그 접대 골프라는 거 그게 그만큼 나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하겠다는 놈들 골프채를 갖고 있고 골프 친 경험이 있는 놈은 나는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고 봐. 골프 치는 사람은 국회의원 하면 안 돼. 왜? 골프를 쳤다는 얘기는 그거 뇌물 받았을 가능성이 50% 이상이야. 예. 도박죄로 기소가 안 돼요. 골프장에서 주고받는 거는 그게 도박죄가 성립이 안 돼. 왜냐? 다 권력자들이거든. 거기 판검사 껴서 골프 치는데 누가 그걸 처벌하겠어? 그걸 누가 기소하겠어? 다 한패인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은요, 골프 쳐도 됩니다. 왜? 영국이나 일본은요, 그냥 잔디밭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 영국이나 일본은요, 골프가 우리 조기축구랑 똑같아. 영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골프가 그냥 조기축구야. 우리나라 조기축구 하는데 뇌물 받아? 안 받잖아. 그래서 그냥 이 영국이나 일본은 자연 상태가 잔디밭이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자연 상태에서 로비와 무관하게 골프 치는 사람들이야. 대한민국 골프가 문제지. 대한민국 골프. 그게 문제인 거야. 다른 나라 골프 치는데 아무 문제 없어. 우리나라만 문제인 거야. 우리나라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바마 골프 치는 얘기가 왜 나와? 오바마는 지네 캠프에서 치는 거잖아.
대통령 캠프에서 치는 건데 그게 무슨 뇌물이야.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골프장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뇌물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못 가게 하는 거지. 말 돌리지 마. 외국 사람 얘기를 왜 하나? 우리나라 조기 축구 하는데 거기서 뇌물 주고 받아? 대한민국의 골프장이 문제라는 거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대한민국 그 보좌관들 똑바로 알아들어. 골프장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나는 그래. 이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잖아? 대한민국 골프장 다 사라져. 국회의원들 골프장에 못 들어가게 하면, 그러면 골프장 다 사라져. 왜? 지금 있는 골프장들이 결국 그들에게 로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 기업가들이 혹은 이익집단들이 골프 치면서 내기 골프 쳐주고 그리고 져주고 그래서 보좌관들이 그렇게 받아 챙긴 다음에 그 자기네 의원 이름으로 입법 로비에 쓱 받아서 주고 그런 짓 하는 것들 아니야. 중계방이 열렸대. 예. 뭐 중계방으로 억지로 옮기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이제 그 중계방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거니까 다만 중계방을 하나로 통일해 주세요. 예. 중계방을 하나로 통일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골프 치러 가가지고 내기 골프하고 성추행하고 손녀라고 생각해서 가슴을 꼭 한번 눌러봤다? 지랄하고 앉아있네. 요즘에 할아버지가 손녀딸 젖가슴을 귀여워서 한번 꼭 눌러봐.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 손모가지 꺾어버려.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와. 지랄 개지랄. 9호를 돌면서 9번을 성추행했다며. 그 손모가지 잘라버리지. 이거 어떤 며느리가 그걸 보고 있냐?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잠깐만. 여러분이 어저께 그 저한테 뭐라 그러나 여러분이 어저께 저한테 휴가를 주셔가지고요 제 상태가 너무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만약에 어저께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내가 어저께 무리를 해서라도 그 방송을 막 했다면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안치환의 이 그래 나는 386이다 이 앨범은 검색이 늘 안 될까? 오늘이 좋다라는 앨범은 참 검색이 안 돼. 예. 자, 내가 물 좀 더 떠올게요. 나는 386이다. 그 누가 제 아무리 싼 값에 폄하해버려도 그날의 투쟁의 역사 오는 눈물의 함성 바로 거기 너와 나의 뜨거운 청춘이 있었다. 4월은 혁명의 달이요 5월은 핏빛의 항쟁 우리의 찬란한 6월은 어디로 갔을까. 더 이상 욕하지 마라. 더 이상 욕되지 마라. 우리의 순결한 6월을 난 지키고 싶다. 그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386이란 그 말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숙이며 살아왔는데 그 누가 더럽히는가 그 누가 이용하는가. 지키며 살아온 그대 가슴에 못지를 아는가. 이 땅의 소시민으로 그래 한낱 가수로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고 있지만 잊혀진 삶의 노래와 내 동댕이 잊혀진 깃발 속에 우리의 순결한 6월을 난 지키고 싶다.
그래 나는 386이다. 덧없이 세월은 흐르고 하루하루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오열사의 정신. 그들 앞에 지금 우린 진정 떳떳한 삶인가. 그래 나는 꿈꾸고 있다. 아직 나는 꿈꾸고 있다. 인간 세상 평화 통일 그리고 만인의 자유를 이 땅에서 시민으로 무명의 386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매일 난 꿈꾸고 있다. 4월은 혁명의 달이요 5월은 빛빛의 양재. 우리의 찬란한 6월은 어디로 갔을까. 힘내라 386이여 힘내라 386이여. 우리의 순결한 6월을 난 지키고 싶다. 4월은 혁명의 달이요 5월은 빛빛의 양재. 우리의 찬란한 6월은 어디로 갔을까. 힘내라 386이여 힘내라 386이여. 오늘 계속 뉴스에 나왔던 게 뭐지?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데. 자, 골프 치는 모든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게 결론으로 느껴지셨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골프는 국회의원만 치나? 그건 아니잖아.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국가 공무원, 판사, 검사, 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 국가 공무원들은 골프 치면 안 된다. 그게 내 생각이에요. 나머지 일반 개인이 뭘 하든 그건 자유지. 일반 국민들이 골프 치는 거는 난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봐. 다만 골프장에, 나는 기업 CEO가, 하긴, 그래, 잠깐만. 기업 CEO까지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첫 번째, 골프장에 대한 원칙. 국가에서 세금 먹는 놈들은 골프장 들어가면 안 된다. 국민에게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은 골프장 출입 금지해야 된다. 왜? 골프장에서 그 남몰래 전부 다 로비가 오고 가기 때문에 골프장 출입은 절대 금지돼야 된다. 내가 박근혜가 잘하는 게 나는 하나는 있다고 봐. 박근혜가 잘하는 게 골프 금지야. 나는 그건 맞다고 봐요. 박근혜가 잘하는 거 한계는 있어. 그게 뭐야? 골프 치러 못 가게 하는 거. 그래서 나는 물론 이제 박근혜 말을 얼마나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박근혜가 골프 치러 가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는 잘 만들고 있다. 나는 이게 다 확장이 돼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그 다음에 판검사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가면 안 된다고 봐. 정부의 공무원들 전부 다 안 돼. 공무원들은 골프장 출입을 금지해야 돼. 왜냐하면 청와대부터 못 치게 한대.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막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 공권력을 골프장에서 로비받고 사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놈들은 절대 골프장 가면 안 된다. 나머지는 일반 국민이잖아.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 아니면 가도 돼. 그런데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놈들은 절대로 생방송이야. 절대로 골프장 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나의 주장이에요.
골프를 그렇게 치고 싶으면 공무원 그만둬. 어? 그렇게 골프 치고 싶으면 공무원 그만두라고. 그런데 공무원 그만두고 골프 친 놈들이 어딨어? 대부분은 공무원 경력을 이용해서 관피하면서 골프 치면서 로비하고 이러는 거지. 어? 예. 공무원들은 골프장 절대 출입을 금지시켜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볼 때 대한민국 골프장이 주말에도 널널할걸? 안 그래? 대부분이 그 접대 골프야. 그 다음에 중소기업 사장하고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골프 치는 거 그것도 금지시켜야 돼. 그걸 뭐라 하더라? 그거 있잖아, 왜. 국가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핏바람 먹는 거 못하게 하는 기관 있잖아. 거기에서 원칙을 세워서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감시를 해야 돼. 대기업이 중소기업 관련자하고 골프를 쳤다. 그러면 일단 대기업을 처벌하는 걸로. 공정거래위원회 감시사항에 그게 들어가야 돼.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골프를 쳤다. 그러면 무조건 대기업을 처벌해야 돼. 대기업에서 골프 중소기업이랑 같이 친 놈을 얘를 구속시켜버려야 돼. 그래야 안 해.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내가 대통령 하면 되겠지. 그지? 이게 대부분 이 중소기업이 그렇게 대기업에다가 접대 골프 치면서 그래서 내기 져주고 캐디 막 꼬셔가지고 성접대까지 강요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 왜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요 너무나 부정부패가 심해.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잖아. 며칠 전에 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면서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많이 돈 받고 그리고 가장 생산성이 낮다. 이런 발표가 났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순 개소리야. 왜? 2005년도에 우리나라의 제조업 상황. 그때 2005년이면 노무현 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최고 대우 받을 때야.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하고 비교를 한 거야. 2012년. 거기에다가 기준한 도시가 누구냐? 싱가포르하고 대만. 그죠? 싱가포르 대만하고 비교를 한 거야. 아닌가? 싱가포르하고 어디였지? 싱가포르하고 어딘가 도시국가. 홍콩. 근데 싱가포르하고 홍콩은 도시국가라서 제조업 자체가 별로 없어. 싱가포르하고 홍콩은 도시국가라서 별로 제조업이 없어. 무엇보다 싱가포르는 인구도 적은 데다가 그 적은 인구들이 주로 뭐에 종사하냐? 국제 서비스업을 해요. 싱가포르 에어라인 유명하잖아. 국제 서비스업, 국제 금융, 아시아 금융과 국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2005년의 노동자하고 비교한 거야. 왜? 2012년 노동자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더 형편없거든. 이런 개새끼들을 봤나? 그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여먹으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일은 안 하고 월급은 많고 생산성이 낮다는 개소리를 해. 이 씨발놈들이. 옛날에는요 그렇게 언론에서 KBS, MBC, YTN, 뉴스와이 이런 데에서 그런 데에서 막 얘기를 하면 그게 통했다. 옛날에는 KBS, MBC YTN 이런 데서 뭐에 대해서 그런 대한상의의 그런 거짓말을 막 이렇게 퍼뜨리잖아. 그럼 옛날에는 그게 통했어. 그런데 지금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해. 왜 안 통하는지 알아요? 예. 그게 왜 안 통하는지 알아요? 옛날에는 그들이 주장하고 막 포털에다가 도배하면 그게 통했어. 다들 그게 이제 진짜인 줄 알았어. 하지만 지금은 어떤다? 지금은 우리 팟캐스트 방송들, 지금 이 팟캐스트 방송들하고, 예, 그 다음에 손석희 뉴스, 뉴스타파, 그 다음에 뉴스K, 손석희 뉴스,
그리고 기타 팟캐스트들,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눈을 부릅뜨고 거기에다가 우리 이런 대한 언론들에게 고발 뉴스, 대한 언론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야. 우리도 전문가들이 그들의 그 기사들을,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들이 그렇게 국민을 속이는 게 쉽지가 않아. 예. 지금도 말이에요. 지금도 쟤네들은 지네가 막 뉴스에 뿌리고 한 2주일을 도배하면 통한다라고 봐. 왜냐면 막 새누리 지지하는 아줌마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말을 하면 그게 여론으로 보이거든. 그거 자아도취다. 그거 자아도취야. 지금 일반 국민들이 말이에요. 내 주변에서 보면 국민 중에 10명 중에 9명은 박근혜 욕해. 옛날에는, 작년에는 적어도 3명에서 4명은 뭐 박근혜 아직은 좀 아니야. 그러니까 3명은 박근혜를 적극 지지하고 2명 정도가 아직은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10명 중에 3명은 박근혜 적극 지지하고 잘할 거다. 보고 배운 게 있어서 잘할 거다 이래서 작년 봄까지. 그리고 2명 정도는 그 평가는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런데 지금은요. 10명 중에 9명이 욕해. 10명 중에 9명이 욕하는데 10명 중에 7명은 쌍욕을 하고 그 다음에 10명 중에 3명 중에 2명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쌍욕을 해. 그런데 2명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아버지는 잘했는데 자기 아버지는 잘했는데 왜 그렇게 박근혜는 못하냐 라고 얘기하는 게 2명. 한 명은 그래도 박근혜가 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해. 제가 지금 정서를 잘못 읽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주변에 7사람이 쌍욕을 하고 그 7사람 중에서 한 4명은요. 옛날에 박근혜를 몰래 찍은 사람들도 있어. 몰래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요즘 박근혜 욕을 많이 하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거야. 진짜 극빈자. 많이 못 배우고 극빈자들이었어. 그래서 나이는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박근혜를 찍어주면 옛날에 박정희 시대에 뭔가 먹고 살 길이 트였던 것처럼 자기들의 형편이 나아질 줄 알았던 거야. 박근혜 찍으면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가서 찍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찍어놓고 와서 돌아선 거야. 굉장히 돌아서서 막 쌍욕을 하는 거야. 왜? 박근혜가 되면 먹고 살 수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먹고 사라진 사람 있어요? 박근혜 찍어놓고 지금 먹고 살만해진 사람 있냐고. 지금 시청광장에 농민들 올라와갖고 난리도 아니야. 박근혜가 지난 대선 때 뭐라 그랬어요? 농업을 시장 원리에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FTA로부터 우리 농업을 지키겠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놓고 올해 4개 FTA를 막 국회에다 묻지도 않고 막 통과시켜버렸잖아. 지금 농민들 지금 막 10,000명 올라와가지고 난리도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요. 또 찍을 거다? 그렇지 않아. 내가 볼 때 안 그래. 또 찍지 않을 거예요.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분들의 정서, 그러니까 국민 중 4명의 정서가 어땠냐면 10명 중에 4명은 옛날에 박정희 때 먹고 살만했다. 이승만 땐 지지리도 가난했는데 그런데 박정희 때 먹고 살만해졌다. 그게 박정희가 뛰어나서였다라고 믿었어. 그래서 박근혜가 정치를 시작했을 때 그때 박정희가 부활하기 시작한 거야. 박근혜가 정치를 하면 박정희 시대처럼 먹고 살만해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국민 중에 4명이. 그때 박정희 때 왜 먹고 살았는지 관심도 없어. 잘 몰라. 그렇지만 어쨌거나 박정희 때는 그 전에 이승만 때보다 먹고 살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가 정치를 한다 그랬을 때 박정희 시대처럼 내 팍팍한 인생이 달라지겠지란 희망을 가진 거야. 그렇게 20년이야. 그렇게 20년을 박근혜한테 모든 걸 다 걸었어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래서 20년 만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거야. 그래 돼서 어떻게 그게 팍팍한 인생이 나아지셨나요? 응? 팍팍한 인생이 나아졌냐고. 나아지지 않는 거야. 박근혜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지고 있는 거야 지금. 박근혜가 우리를 구해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국민 중 4명이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았으면
박근혜의 기본적인 지지율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 박근혜 지지율은 주로 누가 응답을 하냐 하면 국민 중 한 5% 정도가 응답을 해. 응답률이 5%에서 7% 사이야. 근데 이 5%에서 7% 사이에 주로 노인층. 그러면서 노인층이면서 낮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먹고 살만한 노인층.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절반 이상이 박근혜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에 대한 실질적 지지율은 2점 몇 프로야. 내가 지금 볼 때 박근혜 실질 지지율은 2점 몇 프로라고. 국민 중에서 박근혜 지지율을 물었을 때 응답하는 사람이 5에서 7%밖에 안 돼. 그리고 5에서 7% 중에서도 이미 절반 이상이 박근혜한테 실망했다야. 박근혜한테 실망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박근혜 지지율이 40%다 50%다 개뻥이야. 박근혜 지지율이 50%라는 얘기는 개뻥이라고.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보통 여론조사를 뭘로 하냐? 전화번호로 해. 전화번호로. 집전화로. 그런데 이 집전화가 인터넷 전화 제외야. 인터넷 전화 제외하고 그냥 일반 집전화야. 그런데 일반 집전화가 옛날에 02, 031 이렇게 썼던 거. 일반 집전화가 서울은 거의 없어요. 서울에서 일반 집전화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데가 뭐 가게나 뭐 이런 데 몇몇 되나? 대부분은 다 인터넷 전화야. 일반 주택에서는 인터넷 전화를 다 바꿨어. 070. 070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식당 정도? 식당은 안 받잖아. 그냥 끊어버리잖아. 바빠서. 여론조사 안 해.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럼 왜 일반 집전화로 하냐면 일반 집전화는 그게 지역번호가 포함이 돼요. 9번대로 시작하면 강북, 5번대로 시작하면 강남, 뭐 3번대로 시작하면 뭐 어디 이런 식으로 그 지역번호가 있는 데야. 그러면 어느 지역인지 알고 전화를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집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집전화로 여론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 여론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응답률이라는 거야. 응답률. 그러면 이 응답률이라는 게 뭐냐? 가령 이제 5%가 응답률 5%에 1000명이 대답을 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2만 명한테 전화했다는 얘기야. 2만 명한테 전화했는데 그 여론조사에 응한 게 1000명이란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응? 2만 명한테 전화했는데 그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이 1000명이란 얘기야. 나머지 19,000명은 전화 안 받은 거야. 그냥 끊어버린 거야. 그러면 그 전화가 진짜 여론조사가 돼요, 안 돼요? 여론조사로서 발표할 자격이 돼, 안 돼? 응? 안 된다고. 이 심각한 문제야. 그러면 이 실제로 여론조사가 5% 정도가는 여론조사의 대상이 5%밖에 안 되고 그 5%가 누구냐 하면 그나마 먹고 살만한 노년층이 받는 거야. 오래된 노년층이.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일 나가느라고 못 받고, 일 나가느라고 못 받고, 그 다음에 집에서 전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하루 종일 종편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여론에서 50%라면 그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결론은. 하루 종일 종편을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먹고 살만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화를 받았다고. 그런데 거기서 지지율이 40% 50% 나왔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야? 이건 국민 여론조사가 아니란 얘기야. 국민 여론조사를 확장을 해서 보면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 거의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파지 줍는 노인들이 무슨 전화를 받아. 전화 받을 시간이 어딨어. 하루 종일 돌아다녀갖고 간신히 몇천 원 버는 사람들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라는 게 실제로 원래 다른 나라는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5% 미만이면 공표가 금지되어 있어. 여론조사가 응답률이 15% 미만이면 공표 금지된 나라들도 있다고. 왜냐하면 그건 여론이라고 안 보는 거야. 적어도 10% 이상이 응답을 해야 되고 적어도 15% 이상이 응답해야 그게 샘플링의 가치가 있는 거지.
응답률 5%, 7%짜리는 실제로 명확하게 여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건 그냥 샘플링해서 자기네들이 알고만 있어야지 공표가 금지되어 있는 거야. 조사는 해도 되지만 공표가 금지되어 있다고. 응답률이 낮으면 공표할 수 없어. 왜냐? 응답률이 낮은 걸 공표하면 그 여론조사 결과를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야. 그 여론조사 결과를 사람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응답률이 낮은 조사는 공표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그게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이거든. 여론을 조작해서 그 여론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법이 뭐냐? 응답률 15% 미만은 공표 금지. 공표 금지를 해야 돼. 그래서요, 이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이 선거 때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 그런데 그 여론조사 기관을 믿을만 하냐? 이게 문제라는 거야. 자, 그 고소득층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 지금요, 그 배운 사람들 중에서 돈 많이 벌고 배운 사람들이 박근혜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야.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뭐랄까, 좀 그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 진짜 고소득층, 그런 사람들은 박근혜를 비판해요. 그리고 주로 못 배우고, 그 다음에 나이 많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박근혜를 지지했는데, 그 사람들도 요즘에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저소득층 지원금이 다 깎였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이명박 박근혜 때 깎였어. 근데 이명박 때 깎는 건 그 새끼는 부자라서 깎지만 박근혜는 검소한 우리 편이니까 박근혜가 되면 줄 줄 아는 거야. 그런데 더 깎였어. 내란 돈은 더 많고 주는 돈은 더 깎이고.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도 박근혜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겁나서 말을 못해. 잡혀갈까봐 말을 못해. 지금 저소득층, 노년층, 그 다음에 그 저학력층이 박근혜를 지지를 했단 말이야. 다 찍었어. 지난 대선 때 그 사람들한테 40% 표를 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박근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요. 정말 쌍욕을 할 정도로 큰데 대놓고 가령 뭐 이런 인터뷰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공식적으로 질문하면 반대로 찍어. 두려운 거야. 겁나는 거지. 옛날에 박정희 때 박정희 비판하면 죄 끌려가 죽던 것 때문에 겁나가지고 대놓고 비판은 못하는데 지금 심기가 굉장히 안 좋아 있어. 내가 잘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느낀, 내가 파악한 흐름은 그래요. 지금 국민 정서가, 내가 보기에는 국민 정서가 그래.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배운 사람들은 그리고 뭐라 그러나 옛날에 그러니까 국민 중에 이제까지 항상 정치적으로 어땠냐면 국민 중에 3명이 3.5명이 적극 무조건 1번을 찍었어. 국민 중 3.5명이 무조건 1번을 찍어. 뭐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거나 지역적 특성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국민적 3.5명 국민 10명 중에 3.5명은 무조건 1번을 찍었어. 그 다음에 이 국민 중 3명, 그러니까 이게 3.5명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접어서. 여당이 항상 1번이었어. 그러니까 그 1번이 항상 35%의 지지를 받았어. 그 다음에 야당이 통틀어서 30%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한 22% 돼. 민주당 지지율이 한 22% 되고 진보 세력의 고정 지지율이 7, 8%가 돼. 두 개를 합치면 30%야. 그런데 요가 35대 30%이기 때문에 절대로 야당이 이길 수가 없는 구조야. 그런데 가끔 이겨. 가끔 이기는 건 어떨 때나 모두가 합칠 때. 이 30%가 합치면 묘하게, 그러니까 32, 합치면 이게 22, 그러니까 30에서 32 정도가 나와. 그런데 야권이 합치면 중간에 있던 한 5% 정도가 이쪽에 표를 줘요. 그래서 37이 돼. 내가 이제까지 쭉 선거를 열 몇 번을 치러봤는데 항상 35%가 1번을 찍어. 2번을 찍는 게 고정 22%. 아무리 낮아도 22%가 찍어. 그 다음에 진보 정당을 찍는 게 최소 7%야. 그러면 합치면 29에서 30%란 말이야. 쟤네는 항상 35%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딱 힘을 합치잖아. 후보를 강력하게 단일화하면 여기에 플러스 5%가 붙어.
그래서 얘네 35%를 이기는 거야. 이제까지 항상 그래왔어.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가운데 있는 약 35% 정도가,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한 30% 정도가 그동안에 정치에 무관심하고 참여를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왔어. 이 사람들의 심리는 어땠냐면, 그래 1번 잘못하는 거 알아. 1번이 부패하고 못돼 처먹은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야당들이 그렇게 대안이 될 만한 능력이 있느냐. 동네에 나온 후보들 보면 내나 양아치고 별 다르지도 않더라. 그리고 지네끼리 밥그릇 싸움하는 거라서 꼴보기 싫다. 난 차라리 투표 안 하겠다. 그랬던 게 가운데 30%야. 그런 사람들이 가운데 30%였어.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이야.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고 나름대로 벌면 열심히 세금 내고, 그리고 국가에 대한 바탕 신뢰를 가지고 살아왔던 일종의 보수적 성향의 그 중간지대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뒤집어진 거야.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뒤집어지게 된 거야. 왜 뒤집어지게 됐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 적어도 우리나라가 그런 해양 사고가 일어나면 당연히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거야. 당연히 구조하겠지. 그리고 당연히 정부의 시스템상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야. 정치에 대해 관심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환상을 가졌던 거야. 그랬는데 세월호 문제가 딱 터졌어. 그리고 전원 구조를 이 사람들 30%가 다 믿은 거야. 그럼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전원 구조가 오보였다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 거야. 전원 구조 때까지 모두가 다 그냥 그런 줄 알았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전원 구조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그 전원 구조가 오보였다. 실제로 구조된 건 160명이고 죽은 게 300명이 넘는다라는 게 밝혀졌을 때, 그때 뒤집어진 거야. 이 30%의 뚜껑이 열려버린 거야.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내가 정확히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30%의 사람들이 막 그 뒤에 관심을 가졌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된 거야. 그런데 그 30% 중에 지금 20%는 도로 일사가는 못 본 척 하고 있는 거야. 못 본 척. 왜 못 본 척 하고 있느냐? 어차피 너네 대안 없잖아. 그 30% 중에 20%가 어차피 너네 대안 없잖아. 아 씨발 우리나라가 이런 수준이었어?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돼. 골치 아파. 그냥 사는 거 자체가 너무 괴로워. 내 앞에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가 뭐 남의 문제에 신경 쓸 수가 없어. 그러면서 현실로 돌아가 있는 거야.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분들의 정서가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그리고 가 있지만,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엔 뭐가 심겨져 있다? 극도의 불신. 지금의 기득권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자리 잡아버렸어. 이 사람들도 계기가 열리면, 이 사람들도 어떤 계기가 열리면, 그리고 신뢰할 만한 대안이 제시되면 반드시 민주시민으로 일어설 사람들이야. 난 그걸 믿어. 못 본 척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입 밖에도 안 내는 사람들, 관심 없어 보이지? 아니, 세월호에 관해서 포털에 뉴스 같으면 댓글도 달지 않지만 몰래 봐. 몰래 보고 있어. 지금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그 관심 없는 척, 세월호에 대해서 잊자 이렇게 얘기하는 척하고 이 세월호에 대해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 하지만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무슨 가족들이 합의했다 이러면 제일 먼저 쳐다봐. 제일 먼저 찾아봐. 그지? 다 보고 있어. 그리고 우리 야권에게 진보 세력 야권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어. 그래, 쟤네들이 문제 있는 건 알아. 쟤네들 무능한 것도 알아. 그런데 너 쟤네들의 잘못만 지적했지 너네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니? 신라 텐세는 뭔 말이고 네쿨의 나이는 또 뭔 말이야? 채팅창에 쓸데없는 말해서 전부 다 강퇴시켰어. 블랙이야. 자, 망치 부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국민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 맞나요? 지금 국민들의 정서가, 지금 야당의 모습에 너무 실망해서 못 본 척 다 등 돌린 척하고 있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어. 안 보는 척하고 못 보는 척하고 무표정하게 돌아가는 척하지만 이 사람들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정말로 야당에서 제대로 된 대안을 내오나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나 소름이 막 끼쳐. 맞지? 내가 지금 정확히 보고 있지? 응. 망치 부인이 얘기한 게 내 마음이다. 내 주변도 그렇다, 엄지손가락. 망치 부인이 얘기하는 게, 내 마음이고, 내 주변 사람들 마음이다, 엄지손가락. 그쵸? 그치? 이게 막, 이렇게 쫙 들려와. 이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 내 영이, 잠자고 있었어. 내 영이 한 2주일 잠자고 있었는데 이제 깨어났어. 내 영이 한 2주 만에 다시 깨어나서 지금 나의 안테나로 막 접어 들어와. 그러면서 또 뭐가 느껴지냐 하면 이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있어. 무슨 두려움이냐? 빨리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대로 덮이면 안 된다. 세월호 때문에 일어선 그 30%가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고 있으면서도 이대로 이렇게 덮여가면 안 된다라는 공포하고 두려움이 있어. 그치? 이거 맞지? 내가 오늘 그게 느껴져요. 이거 세월호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공포감이 느껴지는 거야.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대로 덮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기사를 열심히 보냐면 안전사고 기사 같은 거 있잖아. 안전사고 기사 같은 거 나면 댓글도 안 달고 열심히 봐. 댓글 달면 막 댓글 부대원들이 욕을 하니까 댓글을 안 달어. 그런데 되게 관심 있게 봐. 이런 안전사고 같은 게 났다 싶으면 막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뒤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갖고 있어. 그치? 지금 말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러면서 지금 그래서 야권한테 막 화가 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야권에 대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뭐하고 있냐 지금. 너네 지금 뭐하고 있냐. 이런 거야. 왜 이렇게 뭔가 뭉쳐서 힘을 보여주지 않냐. 뭔가 적극적으로 액션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 뭔가 지금 이대로 묻혀가고 이대로 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흐지부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 이대로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그치? 뭔가 애타게 뭔가 해주길 바라고 있어. 정말 뭔가 터지길 바라고 있다니까? 은근히. 이 사람들이 말은 못하고요. 속으로 뭔가 터져주길 막 간절히 바라고 있어. 그치? 봐. 내가 정확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 세월호 특별법 됐을 때, 세월호 특별법 통과됐을 때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이게 뭐냐 막 그러셨잖아요.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세월호 특별법이 수사권 기소권도 갖지 못하고 내나 정부 여당에서 특검을 뽑는데 뭐 이게 제대로 되겠냐, 너무 실망스럽다,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그죠? 내가 뭐라 그랬어? 아니다, 이거 절반의 승리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신안 앞바다 그 서해 페리오 사건,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그리고 저기 불과 올 1월 달에도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건, 이런 애들이 죽어가는 그런 무수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우리는 특별법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1년 이상 하겠다라고 법으로 명시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걸 따낸 거다. 그러니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그만큼 위대한 역사적 진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오늘 다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이 세월호 특별법 얘기를 다시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지금 세월호 특별법이 수사권 기소권에다 막 목적을 둬놓고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데 이게 왜 성공이냐고 망치부인이 얘기하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거야. 내가 그 얘기하고서 금방 휴가를 가는 바람에 이게 많이 전파가 안 됐나 봐. 내가 휴가를 가버리는 바람에 이 세월호 특별법은 우리의 역사적 승리다. 이 부분이 그 전파가 많이 안 된 것 같아. 다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까지요 우리나라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많았어요. 대구 지하철 사고가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야 됐던 사고야. 그런데 만들어지지 않고 대구 사람들이 덮어버렸어. 대구의 권력자들이. 그래서 그 대구 피해자들 지금까지 그 고통 속에 살고 있어. 그런데 세월호 문제는 그 유가족들이 끝까지 싸워서 그래서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낸 거야. 앞으로 진상조사를 할 기회를 1년 6개월을 연장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역사가 없다니까? 내가 몰라서 그래.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어이없는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1년 6개월에 걸쳐서 진상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따낸 법이 있었냐고. 없었어. 없었다니까요. 이거는요 내가 볼 때 어마어마한 성공이야. 난 절반의 성공이 아니란 생각도 들어 이제. 이거는 70%의 성공이라고 봐. 예.